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엔 특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출근길 붐비는 지하철, 장애인 단체 이동권 보장 시위로 열차가 10분 지연되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와요. 객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워지죠. 어떤 사람은 혀를 끌끌 차면서 출근 시간에 꼭 저래야 돼? 라고 중얼거리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장애인 시위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혐오나 조롱, 비하를 서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있어요. 주말에 쾌적한 카페에 아기띠를 한 엄마가 아이와 함께 들어옵니다. 아이가 낯선 환경에 놀라서 칭얼거리자 노트북을 펴고 있던 젊은이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려요. 기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의 표정에는 내 돈 내고 왔는데 왜 내가 저 소음을 견뎌야 하지? 라는 그 무언의 항의가 역력합니다. 공기가 달라지죠. 우리는 지금 피해자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시위 때문에 자신의 이동권을 침해당했다고 분노하고, 성인은 우는 아이 때문에 자신의 조용할 권리를 빼앗겼다고 억울해합니다. 남성은 페미니즘이 자신의 파일을 빼앗아간다고 느끼고, 내국인은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믿습니다. 이 거대한 억울함의 기저에는 특권에 익숙해지면 평등이 억압처럼 느껴진다는 프랭클린 레너드의 뼈아픈 통찰이 숨어 있어요. 사실 이 말은 프랭클린 레너드가 처음으로 한 말은 아닌데요.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이자 각본 발굴 플랫폼인 블랙리스트의 창립자인 그는 백인 남성 중심의 영화계에 인종적 성별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이를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기득권층을 향해 이 문장을 이용해 일침을 가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류로서 독점해온 혜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겨왔기에 파일을 나누어 평등에 다가서는 이 사회적 교정 과정을 도리어 자신들에 대한 부당한 억압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촌철살인이었죠.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 주류에 속한 사람들에게 특권은 공기처럼 투명합니다. 비장애인이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 성인이 카페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 남성이 밤길을 걸으며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회가 그들에게 허락한 인프라이자 특권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투명한 혜택을 보편적 권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약자들의 몸부림을 평등을 향한 교정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몫을 침해하는 역차별이자 억압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혐오를 쿨함이나 지성으로 포장하는 태도예요. 그들은 맥락이 거세된 이 파편적인 팩트를 휘두르면서 약자를 공격하죠. 네가 시위한 것 때문에 내가 지각한 건 팩트잖아. 애가 시끄러운 건 팩트잖아. 라고 말하면서 감성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자신에게 도취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지성이 아니에요.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능력이 퇴화한 공감의 지체일 뿐이죠.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관과 철학, 인문학적 깊이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지적 게으름을 쿨함으로 위장한 비겁함에 불과합니다. 어릴 적 우리 아빠의 좌우명이 남한테 민폐 끼치고 살지 말아라 였어요. 타인과 공동체를 존중하라는 그 다정한 훈계였을 그 말이 오늘날에는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무기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진짜 민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투명한 특권을 무기 삼아서 약자의 생존을 가로막는 오만함이야말로 진짜 민폐이지, 휠체어를 타고 길을 나서거나 식당에서 칭얼거리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은 결코 민폐가 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삭막해졌을까요? 저는 그 답을 우리가 통과해온 시간 속에서 찾아봤어요. 저는 X세대와 Z세대의 경계에 있는 제니얼 세대입니다. 홍대 클럽의 낭만과 어린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했던 시절의 온기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죠. 동시에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을 때 가장 먼저 쓸려나간 88만 원 세대이자 잉여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IMF 이전의 한국 사회에는 이 오프라인 공동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버스에서 아이가 울면 옆자리 아주머니가 사탕을 건네는 것은 당연한 미덕처럼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1990년대 세계는 이미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승전보를 울린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뒤덮었죠. 무한 경쟁, 기업의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노동위원회를 유일한 정답으로 강요하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가 절대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시대였죠. 1997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부도 사태를 맞은 우리에겐 이 거대한 파도를 거스를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장 국가의 달러 금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구제금융의 동아줄을 쥔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가혹하고 극단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했죠. 한국 경제의 체질을 하루아침에 해체하고 시장 만능주의라는 서구의 룰을 뼛속까지 이식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와도 같았습니다. 경제 주권을 상실한 우리는 살을 도려내는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이 가혹한 시스템은 단숨에 우리에게서 이웃을 빼앗고 그 자리에 경쟁자와 소비자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효용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인적 자본이 됩니다. 기차표는 더 이상 공동체의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나만의 쾌적한 공간과 시간을 구매한 상품이 되는 거죠. 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는 아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명백한 불량품이 됩니다. 내 돈 내고 샀는데 왜 불량품을 참아야 해? 라는 분노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즉 시민으로서의 요청이 아니라 소비자의 정당한 컴플레인으로 둔갑하게 되죠. 특히 우리 세대가 겪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은 이 분노에 기름을 부었죠. 네가 가난한 건 노력이 부족해서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우리 세대는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생존공포에 시달려왔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겨우 얻은 이 작은 안락함, 기차 좌석이라든지 카페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 노력도 안 한 것 같은 존재들, 약자들이 침해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즉, 우리 사회의 혐오는 우리가 겪은 각자 도생의 트라우마가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 뒤틀려 터져나온 비명과도 같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등장한 Z세대의 모습은 매우 흥미롭고 역설적이에요. 그들은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지난 12.3 내란의 밤,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민주주의가 짓밟히던 그때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바로 Z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화염병 대신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유쾌하게 노래하고 춤추며 시위했고 스페이스 블랭킷을 덮어쓰고 눈 오는 광장을 지켰던 키세스 시위대는 숭고한 결기로 저항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시스템, 이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보다 뜨겁게 연대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똑같은 청년들이 지하철이나 카페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약자에게 선을 긋습니다. 내 권리를 침해하지 마 라며 날카롭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이들이 이중인격자라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채 디지털 정글 속에서 무한 경쟁을 펼쳐야 했던 세대죠. 여기에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 근대 개념을 대입해보면 이 역설의 퍼즐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요. 과거 세대의 연대가 끈끈한 이념과 조직에 기반한 고체였다면 Z세대의 연대는 철저히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모였다가 목적을 달성하면 순식간에 흩어지는 액체와도 같습니다. 12.3 내란은 그들의 생존 토대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명백한 빌런이었기에 즉각적이고 폭발적으로 결집할 수 있었죠. 그들에게 광장은 쟁취해야 할 거창한 이념 투쟁의 장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내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리적이고 감각적인 단기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미시적인 불편함, 즉 카페나 기차 안에서 우는 아이나 출근길 지하철 휠체어 시위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들이 일상에서 냉정해지는 원인을 공감 피로와 인지적 과부하에서 찾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의 비극과 정보의 홍수에 24시간 노출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이미 심리적으로 심각한 공감 과부하, 즉 방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정된 정신적 에너지를 무한 경쟁과 각자 구생에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이들에게 타인의 미성숙함을 기다려주거나 약자의 불편을 함께 감내하는 일상의 관용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감정 노동이자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지하철과 카페에서 긋는 그 날카로운 선은 타인을 향한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이미 소진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어쩌면 슬픈 방어기제인 셈이죠. 사실 저는 이들의 모습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제 과거를 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버텨내던 시절, 저는 그 방어 기제가 제 안에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아,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나도 정말 괴물 같은 어른이 되겠구나, 라는 자각과 위기의식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후 10년간 타국에서 다이빙 강사로 바닷속을 떠돌았고 전혀 다른 문화와 정서를 가진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잃어버렸던 관용의 근육을 다시 키우려고 애썼죠. 밖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우리 사회의 모습이, 제 모습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민주주의라는 숲은 지키고 싶지만 당장 내 옆에 나무 한 그루가 내 길을 막는 것은 참을 수 없는 피로감. 이것이 바로 Z세대가 보여주는, 그리고 한때에 제가 겪었던 슬픈 역설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무뎌진 것은 비단 일상뿐만은 아니죠.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악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12.3 내란과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겪었죠. 미국에서는 이민세관 집행국 ICE가 불법 이민자라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해 철장에 가두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수백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마치 짐승처럼 쇠사슬로 묶어서 강제 구금하는 폭거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관세 폭력으로 전 세계에 목줄을 쥐고 협박하고 있고요. 타국의 주권을 무시한 채 베네수엘라의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납치하기도 했죠. 이뿐인가요? 한때 자신이 억만장자가 되면 세상의 기아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유토피아를 부르짖던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CEO들은 이제 막대한 자본력으로 국가와 결탁해 시민을 감시하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무한한 비즈니스에 방해가 된다며 이 민주주의마저 조롱하는 세상이죠. 여기에 앱스타인 파일로 드러난 백인 주류 엘리트들의 그 전 세계로 뻗어있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범죄와 성착취, 끝없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가자 지구의 인종학살, 그리고 그 학살의 현장을 휴양지로 세우겠다는 보드 오브 피스에 모인 각국 정상들까지. 예전 같으면 세상이 뒤집어질 일들이지만 우리는 내란도 일어났는데 뭐 전쟁이 하루 이틀인가? 강대국이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마찬가지죠. 인터넷 초강국 사회가 되기 전 글로벌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24시간을 장악하기 전을 한번 떠올려 보죠. 그때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의 크기는 동네와 학교, 지역 커뮤니티의 인맥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물리적 공간에서는 인간의 뇌가 무리 없이 처리할 만한 적정량의 감정들만 오갔죠. 우리에겐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투자하고 쏟을 시간과 감정이 있었고, 타인을 향해 기꺼이 내어줄 애정과 연민, 깊은 공감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같이 전 세계의 끔찍한 비극이 우리 손바닥 위로 쏟아져요. 심리학자 폴 슬로빅의 심리적 마비 이론은 이 기막힌 현상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라는 말처럼 폭력의 규모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거대한 악이 매일같이 쏟아지면 인간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덕적 감각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립니다. 압도적인 무력감 속에서 6만 명의 그 가자지구 그 시민들의 죽음이나 쇠사슬에 묶인 이 한국 노동자의 인권조차
한낱 추상적인 숫자나 강대국의 뉴스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은 우리가 이 비극들을 접하는 방식입니다. 수잔 선택은 그녀의 저서 타인의 고통에서 초연결 사회가 비극을 소비하는 방식을 날카롭게 경고했죠.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폭격당한 가자지구의 참상이나 부모와 철장으로 격리된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넷플릭스 드라마나 쇼폰 먹방 영상과 똑같은 픽셀의 스펙타클로 처리됩니다. 우리는 스와이프 한 번으로 참혹한 비극을 넘겨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잠시 분노하는 댓글을 다는 것으로 나는 내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과 자본이 가장 바라는 도덕적 마비입니다. 거대한 폭력을 일상화해서 대중의 분노의 한계치를 끝없이 높이고 스마트폰 화면 속에 그 분노를 가두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약자의 고통에 잠시 혀를 차면서도 결국 각자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차피 세상은 원래 잔인해, 어차피 세상은 안 변해 라고 냉소하게 만드는 것. 정작 화를 내야 할 거대한 악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침묵하면서 그 억눌린 분노와 피로감을 만만한 일상의 약자에게 쏟아내며 서로에게 날을 세우는 동안 거대한 권력과 감시 자본주의는 바로 그 무관심과 냉소의 토양을 먹고 가장 안락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병들 때 가장 먼저 공격받는 존재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사회의 독성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쓰러지는 것은 여성이에요. 여성을 혐오하는 사회는 곧이어 성소수자,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빈곤층 등을 차례로 사냥하고 그 끝에는 반드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혐오하는 사회, 아이의 울음소리를 소음공해로 규정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고쳤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특권을 알라라는 일침입니다. 당신이 지하철 계단을 2발로 걸어 올라갈 때 누군가는 그 계단 앞에서 절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아이와 함께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음을 자각해야 하죠. 여성 철학자 에바 키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의존적인 존재였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성인의 특권은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 아팠을 때, 미성숙했을 때 우리의 울음을 견뎌주고 기다려준 사회의 인내심 덕분에 얻어진 겁니다. 우리는 혼자 큰 게 아니에요. 기차 안에서 성인이 우는 아이를 참아주는 것은 우리가 아이에게 베푸는 시애나 자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년 시절 사회로부터 받았던 빚을 갚는 행위죠. 12.3 내란, 광장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에너지를 이제는 일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숲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숲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의 자리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큰 틀에서 엄정한 법과 정의가 작동하고 작은 일에선 일상의 약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연대가 숨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를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하고요. 거대 악에는 분노하지도 못하면서 약자에게는 잔인한 이 선택적 정의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누리는 안락함이 누구의 배제 위에 서 있는지, 내가 즐기는 조용함이 누구의 침묵을 강요한 대가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다시 불편해지자고요. 무뎌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조용할 권리가 아니라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결국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그 온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안전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저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약해지니까요. 지금까지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